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연입니다. 저는 오늘 1학기 동안 배웠던 생화학 실험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중개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수송체, 근섬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분자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생명현상의 분자적 기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연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번 생화학 실험에서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라는 효소 단백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진 클로닝을 이용해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대량 생산하고 분리 정제한 후 특성을 연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센트럴 도그마란 DNA 유전 정보가 전사를 통해 RNA로 전달되고 번역을 통해 단백질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유전 정보가 실체화되고 몸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진 클로닝을 이용해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어 세포 내에 삽입하면 다수의 제조합 DNA 분자가 생겨나 센트럴 도그마에 따라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화학 실험 전반에 걸쳐 균주를 배양하고 크로모소말 DNA와 벡터 DNA를 절단한 후 라이게이션을 통해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기천공법을 통해 대장균에 형질 전환하고 LB, AMP, X갈 플레이트에서 배양하였더니 아주 소량의 화이트 콜로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이게이션의 실패 때문입니다. 베타갈락토시데이즈는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인 X갈을 분해할 수 있고 분해된 X갈은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균에 올바르게 제조합 플라스미드가 삽입되었다면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활성을 띄어 LB, AMP, X갈 플레이트에서 파란색 콜로니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게이션의 실패로 우리가 원하는 락지진이 삽입되지 않고 벡터 DNA가 셀프 라이게이션 되거나 원치 않는 DNA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화이트 콜로니가 관찰된 것입니다. 비록 2달간 준비했던 라이게이션 과정은 실패하였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이게이션이 실패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클로닝 전 과정을 재검증하며 실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고 라이게이션이 실패한 이유를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NA 분리 당시 기계적, 물리적 절단으로 인한 파괴, 두 번째로는 정제 과정 중 매우 작은 양으로 정제된 DNA, 마지막으로는 낮은 DNA의 순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다른 제조합 대장균을 배양한 후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정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니켈 NTA 히스텍 시나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 앞에 붙어있는 6개의 히스티딘을 이용한 정제법으로 니켈 컬럼에 세포소 추출액을 흘려보내면 히스티딘의 이미다졸 고리가 컬럼의 니켈 이온과 강력한 베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미다졸 농도를 조금씩 높여 컬럼에 흘려보내면 니켈과 약한 공유 결합을 하던 다른 단백질들은 모두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이미다졸 농도의 용액을 흘려보낼 때 베타갈락토시데이즈와 니켈의 공유 결합이 끊어지며 레진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정제한 이후에는 단백질을 정량하고 SDS 페이지를 진행하였습니다. SDS 페이지를 이용하면 단백질 시료의 순도와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S는 양친매성 계면 활성제로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 표면에 황산기의 음전화가 나타나 선형화되고 고유의 전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음전화를 띠며 선형화된 단백질은 아크릴 아마이드 젤의 그물고주를 통과하며 크기에 따른 이동 속도의 차이로 분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소 활성과 비활성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의 생화학 실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효소 활성은 효소의 최적 조건에서 1분당 1마이크로몰의 기질을 변환시키는 효소의 양이며 비활성은 단백질 mg당 효소의 활성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번 비커는 1번 비커를 니켈 컬럼으로 정제한 후입니다. 빨간색 구슬을 베타갈락토시데이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비커 모두 5개의 빨간색 구슬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커는 정제를 통해 필요없는 단백질들이 제거되어 총 단백질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활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활성은 정제 전후가 동일할수록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정제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잘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활성은 높을수록 필요없는 단백질이 잘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소 활성은 동일할수록 비활성은 증가할수록 정제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정제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정제도를 살펴볼까요? 이 표는 제가 정제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정제표입니다. 총활성을 살펴보면 조추출액에 비해 정제 후 총활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비활성을 살펴보면 3개의 분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활성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예측해 보았는데 첫째,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는 도중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예상보다 빨리 분리되어 빠져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양이 적어 활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예상합니다. 둘째, 정제 후 감소한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활성에 비해
불필요한 단백질이 제거된 정도가 적어 총 단백질량이 큰 값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액에서 비활성이 감소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생화학 실험은 저에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라이게이션 과정에서도 화이트 콜로니가 관찰되어 실패하였고 베타갈락토시데이즈 정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실패를 통한 성장입니다. 오히려 실패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패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생화학 실험의 결과는 실패스러웠지만 저는 앞으로의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 스스로 더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